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MS소프트의 이재준입니다. 조금 전 박춘식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 경청하면서 잘 들었는데요. 너무 많은 부분이 공감되고 너무 많은 부분 또 깨우치고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전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해드릴 내용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박준식 교수님이 발표해주신 내용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로 트러스트 이야기라고 하면 마치 제로 트러스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로 트러스트를 저도 강연도 많이 다니고 이게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아마 저를 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 몇 번째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를 발표하고 설명하고 할 때마다 또 느끼는 것이 정말 파면 파고들수록 정말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꼭 집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매년 또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제로 트러스트는 전략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이렇게 저렇게 가까이 보안 전략을 맞춰야 된다. 또 다른 언어로는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이해를 하고 우리의 어택 서페이스 그리고 보호 서페이스를 명시하고 자산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개념을 이해했을 때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예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와 제로 트러스트 개념은 또 다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도대체 우리의 보호 시스템은 어떠한 구조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계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도입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부분이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적용되는 부분은 개념이 아니라 이런 아키텍처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강의 오늘 제 발표 내용에는 없지만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라는 개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또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먼저 개념 그리고 아키텍처 그 위에 성숙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발표 내용 세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에 대한 여기도 내용 보시면 전략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기술이자 솔루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적기적소에 어디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택 서페이스 그리고 그 보호 서페이스가 재정리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지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제로 트러스트가 사실 등장하게 된 가장 밑에 배경으로는 여기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기업 리소스의 위치 대변화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저게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에 적합한 어떠한 보안 체계가 방법이 필요로 했던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업 접속 위치 단말의 다양화, 저거는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와 모바일 환경으로 확산되고 또 개선되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게 된 보안 방법이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이 클라우드 보안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온프레스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 다양하게 이야기되지만 먼저 배경에는 그러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가 클라우드에서는 적합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 경계 기반 보안 모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되고 나온 개념이 제로 트러스트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내외에도 뭐 다양한 보안 사고들이 있죠. 보안 사고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거를 왜 보안 사고가 왜 났을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하면서 또 다시 화두가 된 게 제로 트러스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격을 당하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제로 트러스트 전환을 해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화두가 된 그런 보안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과기정통부 그리고 키사에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안내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내서에 보면은 크게 제가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예요. 근데 그 책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로 트러스의 개념은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로 인해서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로 트러스의 보안 원리는 모든 컴퓨팅 서비스를 자원 기준으로 보호 경계를 다시 재설계한다. 제로 트러스의 기본 철학 및 원칙으로는 이 제로 트러스는 솔루션이 아니라 개념의 모음이고, 이제 원칙으로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핵심 원칙으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뒤에 있는 발표자분들께서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할 텐데, 저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라고 하는 SDP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DP는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보안 기능인 접근 제어를 제공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 접근 제어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부분은 접근 제어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접근 제어 정책이며 SDP를 이용해서 이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하면은 그럼 무엇이 좋아지느냐? 선인증 후 접속 체계로 보안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그림과 도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설명을 여러 차례 해드리지만 이해하는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전략과 방식이 또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저기 보시면은 맨 위에 타이틀이 Never Trust, Always Verify,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안에 두 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Never Trust, 아무도 신뢰하지 말아라는 거, 그리고 Always Verify.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ever Trust라는 것을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원의 기준으로 보호 경계를 설계를 할 때 우리의 자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접근 제어를 적용하는 것을 Never Trust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lways Verify라는 영역은 항상 검증해라.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는가? 접근 제어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검증이 되고 인가되고 승인된 권한이 있는 접근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해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외부의 접근과 내부의 접근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눈 어떤 그런 제로 트러스트 그림이 되는데, 외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내부 그 기존 경계 보안 모델 한계 때문에 내부망에 있는 모든 것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원의 기준으로 다시 보호를 설계를 해서 내부도 신뢰하지 않는 환경을 구성을 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 그림 때문에 보시면은 파란색 테두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호 경계입니다. 어택 서페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아까 좀 전 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외부와 내부, 그러니까 내부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망분류 환경이었다면은 망분류 환경으로 이루어진 내부망이 보호 어택 서페이스예요. 그게 보호의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기준으로 경계망을 재설계해라.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도 여러 번 나왔죠. 세그멘테이션이 기존에는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세그멘테이션, 단위 세그멘 또는 인터넷망, 내부망 이렇게 두 개의 세그멘테이션으로 운영이 됐다면은, 이 그림상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 자원별로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보호해야 될 자원이 10개다라고 하면 10개의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로 한 거고요.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보안적 가치도 이 그림을 그려야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니스트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해서 2020년에 발표를 했어요. 이 아키텍처에서 7가지 원칙을 세우게 됐는데 이 원칙 자체가 사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실 이 원칙대로 보안을 설계를 하는 부분, 이것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도입 전에 먼저 선행되고 공부되어야 되고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을 보시면은 이거부터 굉장히 어려워서요. 이게 가장 힘들지만 중요한 부분인데요. 컴퓨팅 서비스 리소스를 자원으로 간주한다. 리소스를 식별해라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도대체 보호할 게 뭔데라는 것을 정하는 것.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는 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접근 제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돼야 되고요. 데이터가 아니라 서버 시스템이다 하면은 서버 접근 제어, 거기에 서버를 접근하기 위한 권한 설정, 그런 부분들. 클라우드에 있다, 클라우드 접근 제어.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도대체 이 리소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며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그에 적합한 기술들이 이제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칙이 기업 내부와 외부 동일한 보안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원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자원 기준으로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외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용자, 외부 사용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원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있다면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 회사에 있건 집에 있건 모든 사용자는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전부 다 외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하나씩 다 짚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최소 권한으로 설정을 하는 것, 세션 기반으로 매번 접근을 할 때마다 신뢰라는 것을 획득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아키텍처 원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그 니스트의 자료에 있는 그림이었고요. 이 그림은 사실 똑같은 그림인데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림만을 가지고 개념적으로도 이해되지만 이 그림으로 이제 보안 전문가시라면은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회사의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에 있는 기업 리소스, 기업 리소스를 기준으로 우리 보호할 것을 저 기업 리소스라고 있는 영역에 그림에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보호할 것이 하나다. 지금 그림상에는 리소스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보호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에 두고 그 바로 왼쪽에 정책 시행 시점이라고 하는 PEP를 설치하게 됩니다. PEP가 개념적인 용어예요. 개념적인 용어지만 저게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 관점에서는 접근 제어 솔루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리소스가 DB다라고 하면 DB 접근 제어, 네트워크다 하면 네트워크 접근 제어, 클라우드다 클라우드 접근 제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스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 앞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PEP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네버 트러스트 환경을 만드는 것, 제로 트러스트에서 이야기하는 네버 트러스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 PEP예요. 그래서 PEP로 모든 것을 접근 제어를 하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접근 주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이 접근 주체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는 접근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저거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설계고요. 전략인데 저거를 잘 못하세요. 많이 어려워하시고. 왜냐면은 우리 내부망에는 사용자는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상에서는 신뢰받지 않은 사용자는 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접근을 못하게끔 먼저 해라라는 게 네버 트러스트의 구현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PDP, 저 위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기존 정보보호 시스템의 흐름과 그리고 보안 전략과 가장 차별점인 부분이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저 PDP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트러스트 알고리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저 PDP에 속해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PDP 관점에서는 정책 엔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 없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PDP예요. 그러면은 PDP는 PEP한테 명령만 내려서 PEP가 접근해도 돼, 안 돼라는 것을 이제 손발이 되어서 수행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PDP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차이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 영역과 제어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어 영역에서 컨트롤, 인증이라는 거, 검증을 한다. 그래서 네버 트러스트는 아래 PEP가 네버 트러스트 환경을 만들고 always verify, 검증하는 것은 PDP가 항상 검증을 합니다. 매번 연결할 때마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 주체는 기업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PDP로부터 승인받고 인증받고 허가받고 권한을 획득을 해서 권한을 가지고 신뢰를 획득한 상태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설계 전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뢰도 판단용 데이터는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PDP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보호 시스템들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동을 해서 더 많은 더 정확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 이것이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올려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솔루션들이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은 PIP라고 하는 신뢰도 판단용 데이터 오른쪽, 그리고 정책 결정의 역할을 하는 것 PDP 역할도 솔루션들이 일부 할 수 있고요. PEP도 접근 제어 솔루션들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솔루션들이 못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할 건지, 저 리소스가 뭔지는 솔루션들이 할 수가 없고요. 접근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하는 것, 도대체 누가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솔루션이 당연히 기능은 있겠지만 결정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솔루션들이 도입되기 전에 먼저 검토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호할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보호할 것에 누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해 놓으면은 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제로스 아키텍처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이터 리소스를 기준으로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리소스 앞단에 여기서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PEP예요. 그래서 하나의 리소스를 하나의 PEP로 보호하는 것 방식을 이거를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 배치 모델이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한 세션이 아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리소스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PEP를 두는 것, 이것을 SDP 방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SDP라고 하는 것은 그 CSA에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미국의 클라우드 보안 연합이 있어요. 여기서 2014년도에 먼저 발표를 한 규격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SDP 기술에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사실 2020년도에 니스트의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니스트에서도 이 CSA의 SDP 모델을 참고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SDP가 그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이야기할 때는 빠지지 않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SDP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SDP에는 첫 번째 Initiating Host, 왼쪽에 있는 접근 주체고요. 오른쪽에 있는 Accepting Host, 접근을 받아주는 주체고요. 위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인증을 주관하는 인증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적개적소에 배포되어서 이제 보안을 연결해주는 접근 제어를 하는 기술이 SDP 기술입니다. 그래서 SDP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와 디바이스만 액세스를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사실 SDP의 가장 핵심 가치는 액셉팅 호스트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자원들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접근 제어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은닉 기능, 이 두 가지가 SDP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SDP에는 총 5가지 보안 레이어가 있는데요. 네, 장치 유효성 검사, 이 단말이 정말 접근 가능한 단말이 맞는지 검사하는 부분, 그리고 최소한의 인증 권한으로 인해서 사용자를 인증 네트워크 단에서 그리고 단말 단에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핵심 보안 기술인 SPA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막는 방화벽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면 접근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증이 허용된 사용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저 방화벽을 전부 다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하는 기능이 다이나믹 파이어의 보안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터널을 이제 서로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통신을 하는데, 암호화 통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VPN의 암호화 통신 기술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바인딩이라고 해서 PEP가 저 게이트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단말단에서도 PEP가 있어요. 그래서 이 PEP, 이 사용자 단말단에 있는 PEP의 역할은 허용된 애플리케이션만, 단순하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애플리케이션만 자기의 목적지 애플리케이션까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단말단 애플리케이션부터 서버단 애플리케이션까지의 권한을 주고 통제하고 암호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5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보안 가치는 서버를 은폐하는 것, 우리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을 은닉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이 STP의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P를 기준으로 구현 전략인데요. 이거는 STP는 기술이고 이거를 도대체 그러면 적기적소에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바뀝니다. 보안 아키텍처가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내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VPN으로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자라고 전략을 세울 때 도대체 제로 트러스트의 아까 STP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STP를 했을 때 어떻게 STP의 어떤 요소들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제로 트러스트를 잘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STP를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했고 제일 많이 고객들에게 도입을 해드렸는데요. STP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위치하는 방법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 VPN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STP를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STP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데 사용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똑같이 말씀드린 아까 설명드렸던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가 구현이 되었지만 여기서 이 그림상에서 정해진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시면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빨간색 테두리가 사내망이잖아요. 사내망을 전부 다 자원으로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은 기존의 경계보안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계보안 모델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원은 이 내부에 있는 인터넷망에 있는 사용자 단말부터 시작해서 업무망에 있는 단말들, 그리고 서버팜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 이걸 다 자원으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 망 자체가 경계망이 저렇게 크게 잡혀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계망을 점점점 세분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스 아키텍처의 이제 성수도를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로는요, 이 외부 경계망에만 저 게이트웨이를 두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서버가 있으면 서버 팜 앞에 게이트웨이를 하나를 더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 팜 앞에 게이트웨이를 두게 된다면, 그러면은 서버팜 기준으로 전부 다 외부가 돼요. 그러면은 서버팜의 외부에 있는 업무망에 있는 사용자들이나 인터넷망에 있는 사용자나 아니면 재택에 있는 사용자나 모든 것이 서버팜 기준으로는 외부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은 세그멘테이션이 지금 서버팜 기준으로 나누어졌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우리 보호 시스템 중에 세그멘테이션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까지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을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버가 탈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공격되고 탈취가 됐다면, 그러면 저 첫 번째 서버가 횡이동을 해서 옆에 있는 서버를 공격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서버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또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서버단 앞에도 PEP를 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단 앞에 PEP를 두거나 저 서버에 PEP를 설치하거나, 이거는 비용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서버단에도 하나씩 둬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점점점 아키텍처 기준에서 고도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SDP 기준으로만 사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기준, 아키텍처 기술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에 이제 사실상 제로 트러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SDP만 도입하면 제로 트러스 된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키텍처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성숙도 개념이 사실 여기 내 설명에 다 빠졌어요. 성숙도라는 것이 사용자 기준에 어떻게 얼마나 더 자동화된 고도화된 신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접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말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더 고도해 갈 것인가, 네트워크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증받기 위한 정보들과 그 신뢰를 하기 위한 신뢰도 알고리즘이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뢰가 확보된 후에만 지금 저 초록색 선으로 연결된 접근이 가능하다. 암호화된 통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인데요. 이건 좀 전에는 이제 내부에서 제로트러스트를 점점 아키텍처를 고도해 나가는 방법을 설명드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 접근자, 외부에 이제 제로트러스트를 설계하거나 새로운 환경의 제로트러스트를 설계를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하나씩 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로트러스트 존, 보호 영역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자. 보호 영역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보호 영역에다가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호 영역, 보호할 것을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개념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보호해야 할 것을 먼저 정하고 보호 영역을 먼저 만들고 보호해야 할 것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그 해당 시스템의 접근을 필요로 한 사용자들만 하나씩 온보딩 시켜서 제로 트러스트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전략이 유효한 영역은 아마 그 클라우드 이전할 때 굉장히 적합한데요. 클라우드로 우리의 보호 자산들을 시스템들을 이관을 할 때, 그럴 때 클라우드에 이미 이렇게 제로트러스트 영역을 설정을 해놓고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놓고 접근 제어와 정책들을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한 보호 자산들을 하나씩 옮겨가면은 또한 제로트러스트 구축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로트러스트 이제 저희 시스템 소개 잠깐 드릴 텐데요. SDP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DP 게이트웨이 위치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위치를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시스템들 앞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기본적으로 다 접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인증받기 전에는 모든 것은 차단 기반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이 시스템에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네버 트러스트 환경을 먼저 만들고요. 두 번째는 서버 스테이스, 게이트웨이가 서버 스테이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이 게이트웨이 뒷단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공격이 대상이 되지 않고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서 저 게이트웨이는 어떤 응답도 주지를 않아요.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내부 뒤에 있는 자원들을 보호를 한다. 사용자 인증을 하고 장비 인증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 인증 후 원격적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무결성 검사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저 사용자는 인터넷은 또 차단돼야 돼. 우리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인터넷은 차단돼야 돼라고 할 때는 인터넷까지 차단을 해서 접근을 먼저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받는 거는 컨트롤러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한이 있는 게이트웨이까지의 접근 권한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SPA라고 하는 패킷 인증, 단말 인증, 무결성 검사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해서 신뢰를 획득을 첫 번째로 하고요. 이 신뢰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내가 어느 게이트웨이에 붙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내려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이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증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게이트웨이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도 전부 다 차단 기반으로 운영을 되다가 사용자가 인증이 성공하게 되면은 게이트웨이도 사용자의 위치를 그제서야 확인을 하게 돼요. 컨트롤러가 알려줘서. 그러면은 컨트롤러는 양쪽으로 정보를 알려줘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을 하고 암호화 터널을 맺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IPsek으로 VPN 터널을 맺고 이 관점에서 공격자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어택 포인트가 저 컨트롤러예요. 근데 컨트롤러는 SPA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기술로 인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해서
인증 패켓, 저 패켓이 단일 패켓인데요. 저 단일 패켓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패켓은 다 공격으로 간주해서 드랍해버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켓을 아예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라든가 그런 무작위 대입 이런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주요 기능으로인데요.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서 보호 자산을 은폐하는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STP의 핵심 가치이자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도스 공격 방어와 공격 탐지 기능, 이게 SPA라고 하는 기술로 인해서 인증 패킷이 아닌 모든 공격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디도스를 방어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암호화 터널을 이용을 해서 VPN을 이용을 해서 접근할 때는 SSL VPN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특화된 기능이 IPsec VPN으로 그 기능을 구현을 해서 사용자부터 보호 자산까지 IPsec VPN으로 암호화 터널을 맺어드리는 것. 그리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NAC 제품으로서 활동을 전문기업, NAC 전문기업인데요. 그래서 NAC라고 하면 단말의 무결성을 확인한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해주는 그런 기술이건데요. 그래서 NAC의 무결성 기능들을 활용해서 사용자 단말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호 정책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한 후에 접근을 허용해 드리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바인딩으로 인해서 인가된 애플리케이션만 접속을 허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 사용자의 단말을 해킹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해킹해서 접근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애플리케이션의 해시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바인딩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사용자 단말이 해킹됐을 때에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SDP 솔루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